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투구와 갑옷을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투구하고 갑옷 같은 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느낄 때는 약간 좀 많이 좀 부족하게 묘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예, 보면 삼국시대의 철제 투구 유물만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강력한 철기병을 가졌던 고구려에는 몽골 발형 투구나 좌우에 뿔이 달린 철투구가 존재했으며, 백자와 신라 지역에는 찰주, 로마형 투구, 단순 원주, 이마가리기형 투구 등 매우 다양한 투구 양식이 존재했다. 고려시대의 투구 형태에 대해서는 직접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다만 고려 도경에서 고려군은 평소에 투구를 머리에 쓰지 않고 등에 메고 다닌다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병사들도 철제 투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따라 조선 들어왔던 포르투갈 신부는 조선군이 철제 투구와 가죽재 가슴 바지를 착용했다고 기록했다. 자, 원주. 그래서 세종실록에는 차양이 있는 투구를 첨주라고 하고 차양이 없는 것을 원주라고 한다고 했다. 예. 보면은 원주에는 목과 얼굴 측면을 보호해주는 드림이 없는데, 이는 조선전기 갑옷에 호황이라는 별도의 목 보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거 같아요. 보면 요거 멍멍이 귀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별도의 목 보호대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목 가리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투구의 그림과, 그리고 이게 실물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세종실록에는 차양이 있는 투구를 첨주라고 하고, 요거 차양이 없는 것을 원주라고 했다. 요거. 예. 그래서 맨 아래의 수충사 투구는 사명대사가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요거 보면은 요즘 가끔씩 사극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약간 좀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요럴 때 영국군이 쓰던 그 투구랑 헬멧 좀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상 부원수 투구 왼쪽, 그 다음에 은입사 투구.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투구인 간주형 투구는 위쪽에 기다란 간주와 이를 받쳐주는 개철이 있으며, 투구의 좌우와 뒤쪽에 긴 드림이 드리워져 있다. 네, 요거, 그쵸? 요 뒤에 거랑. 보니까 이건 묶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그 사극에 보면 이 말 타고 가면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펄럭펄럭 하면 불편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림이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예, 여기서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투구례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뭐 아무래도 뭐 자료가 없다 보니까는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에 그럼 다 이것만 쓴 것처럼 보여지는 게 조금
투구, 피주, 투구의 각 명칭 해가지고 이게 투구, 이게 피주 가지고 이제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 이거는 간주형 투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이다. 다만 용원 필비의 투구에는 턱 아래의 턱근 외에도 옆드림을 머리 뒤쪽으로 묶어 넘기기 위해 두 개의 끈이 더 있다. 예, 무효도보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 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도 있고 여기 뒤에 끈도 있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 끈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여기 상모, 간주, 개철, 감투 이렇게 쭉 이마 가리개, 옆드림, 뒷드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을 빼서 정면 머리치기를 한다. 그랬으면 이제 칼을 빼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있으니까 이걸 정면으로 들 수가 없지 않나? 예. 그래서 어깨 쪽으로 드는 거 있죠. 이렇게 어깨 쪽으로 들어서 치는 게 기본적인 머리를 치거나 목을 치는 그 준비 자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헬멧을 썼을 때는, 이런 투구로는 절대로 정면 머리치기를 머리로 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들 수도 없었을 거고요. 여기에 부딪히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립이라고 나오는데, 전립은 조선시대의 무관과 일반 병정들이 사용하던 군모를 통칭하는 이름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짐승털을 다져서 만든 번거지. 그래서 곧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전투형 전립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등두모라고 나와 있고요. 약간 좀 베트남전에 나오는 베트콩이 썼을 것 같은 그런 모자인데, 등나무 줄기를 원뿔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었다. 여기 기호신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 돼 있긴 하고요. 여기 전립은 조선 후기 병사들이 착용했던 전립은 돼지털이 이렇게 맞나? 어쨌든 성직에 다져서 만들었으며, 안쪽에는 청포를 대고 그 위에는 각근과 머리끈, 상모를 달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 후기에는 철로 만든 투구보다 오히려 가벼운 전립이 효율적인 방어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네요. 이게 탄환과 화살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갑옷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갑옷은 가야 지역의 철제 판갑과, 가야 지역에서는 주로 삼각형의 철판을 이어 만든 갑옷, 그리고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갑옷이 출토됐다. 이 판갑옷은 가야의 대표적인 갑옷이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철판 수십 매를 못으로 연결한 목가리개 등 부속구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가야 철갑옷. 가야 철갑옷은 이렇게 머리와 목, 팔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더욱 완벽하려면 몸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교한 철 가공 기술이 필요한 제작을 가야인들은 어떻게 해냈을까? 이 도구들을 사용해 만든 가야의 갑옷들은
불에 달군 쇳덩이를 반복적으로 두드려 제작한 단조품이다. 갑옷은 모두 27개의 조각을 이어서 만들었다. 연결했을 때 3차원의 곡면 처리가 되도록 입체적으로 재단됐다. 갑옷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것은 철판 연결의 흔적이다. 철판과 철판을 맞춰 구멍을 뚫어서 못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양쪽에서 두드려서 압착을 시켜 철판과 철판을 연결시킨 것이다. 입체적인 구조물인 판갑은 특별한 단조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품이다. 곡면을 만들기 위해 불에 달고 두드려 모양을 잡는데 이는 숙련된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무게는 대략 10kg 정도. 1mm 두께로 만들어진 철갑옷. 가야의 철갑옷은 30에서 40m 거리에서 날아온 화살이 튕겨나갈 정도의 방어력을 자랑한다. 마지막으로 경첩을 달아 갑옷을 입고 벗기 편하도록 했다. 입체 디자인과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철제조 기술, 그것이 바로 철갑옷으로 확인한 가야 철 기술의 핵심이다. 백제 지역에서 발굴된 뼈 찰갑, 그리고 고구려의 벽화에서 발견되는 철제 찰갑 등이다. 고려시대 우리 민족이 고유 갑옷 양식은 두루마기형 갑옷, 즉 포형 갑옷이 등장한다. 서궁의 고려 도경에는 3만에 달하는 고려의 용호 중맹군이 모두 갑옷을 착용했다고 했으며, 이 갑옷은 위아래가 붙어있는 두루마기 형태이고 어깨를 가려주는 부박이 없다고 했다. 세종실록에 있다는 그림인데요. 작은 철편이나 가죽편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든 찰갑을 갑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 놓았다. 수은갑, 유엽갑, 피갑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 찰갑이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갑옷 양식이다. 그러니까 보면 요게 그 호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목을 가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가리면 아래턱까지는 가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막 겨드랑이를 가렸던 것 같은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가 길면은 두루마기처럼 허벅지 정도까지는 가려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조선 전기 때라는데, 요거 보면은 요거가 표현되어 있는 그 사극에서 나오는 건 거의 없죠. 요 요 목 가리개. 그래서 찰갑은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양에서 발굴된 11세기경의 철찰의 형태를 바탕으로 복원해본 조선시대의 찰갑 구조이다. 찰갑은 좌우로 먼저 엮은 뒤 위아래의 찰을 엮어서 만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요 철편만 있으면, 요 철편만 있으면 이렇게 쭉 이어 붙이면 되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 가야의 그 판갑을 보면 가야의 판갑도 연결 부분을 못으로 쳤거든요. 그때가 원삼국 시대인데 이때 가죽끈으로 이걸 묶었다? 그게 조금 좀,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가죽으로 한다고 쳐도 이게 그 비늘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살짝 움직이면서 그 유연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죽끈을 썼어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약간의 여유 공간을 주고 바깥에는 못을 쳐야 이게 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베어졌을 때 가죽끈이 잘리지 않아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게 가죽끈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뭐 칼로 한 방 맞으면 재수 없으면 뭐 이게 위에가 이렇게 다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다 흘러내릴 텐데 철편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라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자, 이게 쇠자갑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보면 여기 목 뒤에 요 목가리개, 뒤통수 목가리개 보면 그 대부분 고구려 벽화 보면 이렇게 뒤에 목가리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옛날 삼국시대 때 갑옷 형태 보면 대부분 목가리개 이렇게 있잖아요. 요 형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쇠자갑, 철사를 고리 모양을 만들어 서로 엮은 갑옷으로서 조선 전기에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 전기 때 널리 사용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전기 때 사용된 거 보면 고려시대 때부터 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쇠자갑은 서양의 그 사슬갑옷, 그 체인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삼국사기에 요게 보장왕조에 보면 요동성의 추모사당에서는 쇠갑과 이게 쇠갑이죠. 예. 쇠갑과 창이 있는데 이는 전현시대 337년에서 370년에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 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쇠자갑, 궁중유물 전시관에 수장되어 있는 이 쇠자갑은 국조올에 의해 그려진 쇠자갑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앞섭이 열리는 구조이다. 이렇게. 요거 만드는 거는 유튜브에 많죠. 굉장히 뭐 어렵던데 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쇠자갑 위에 별도의 방호제나 의복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쇠자갑 안쪽에는 사슴 가죽이나 노루 가죽으로 만든 피삼갑을 입은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안에다 가죽 옷을 입고 바깥에다 이거를 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보면 뭐 다른 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걸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경번갑. 조선의 경번갑은 철찰과 철환을 교대로 엮어서 만든 갑옷이다. 목 부분에는 호황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목에다 아예 그냥 딱 입으면은 목가리개가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판대기랑 이 고리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뭐 실물이 있어서 한번 보고는 싶네요. 자, 다음은 지갑이라는 건데, 지갑은 뭐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종이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지갑의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찰갑. 조선 초기의 지갑은 종이를 여러 겹으로 겹쳐서 작은 조각을 만들고 이를 사슴 가죽이나 실로 엮어서 만든 것이다. 지포 엄심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려서 배와 실로 섞어 꿰매며 또 검은 무명으로 밖을 싸고 흰 배로 안을 받치는데 사이사이에 종이 노끈을 뚫어 맥기를 못 대가리와 같이 함으로 화살이 잘 들어오지 못하고 활을 쏘기에도 편리하며 겸하여 적을 막아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력도 갑옷 만드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연산군 때 상수로 올린 기록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연산군 당시만 해도 지갑은 피갑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갑옷이었다. 지제배갑. 그리피스가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 묘사한 조선군의 종이 갑옷은 종이를 10에서 15선 두께로 누벼서 만든 것으로서 대원군이 제작한 명갑과 그 형태가 거의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피스는 이 지갑이 현대식 총알에는 견딜 수 없지만 옛날 화승총 정도에는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네. 당시에는 좀 선진적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문지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칼로 찔러보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이가 더 뻣뻣했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조상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목면갑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패딩 갑옷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화살과 총알에 대해서는 상당한 방어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면갑. 국내에도 면갑 유물이 있지만 투구와 갑옷이 일습으로 보존된 면갑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단 한 점이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목판으로 찍은 면갑 표면의 무늬는 육군박물관 면갑의 무늬와 완전히 일치한다. 대원군 시절 때 이거를 더 보강을 해서 그 목면을 13번 겹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적탄환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한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렸다고 적혀 있고요. 당시 미군은 40겹의 무명을 겹쳐 만들어서 칼이나 총알로도 뚫지 못하고 다만 원추형 탄알만이 뚫을 수 있는 갑옷과 투구라고 기록을 남겨놨답니다. 자, 이제 두정갑.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께서 입고 계신 요거죠. 자, 두정갑은 가죽재 찰을 옷의 안쪽에 리벳으로 고정하여 만든 가죽재 두정갑이다. 어깨의 좌우에는 적의 타격을 방어하는 한편 옷의 모양새를 잡아주는 견철이 달려있다. 요 견철. 요거 진주박물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옷의 특징 중에 하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정갑, 일반 보병용 두정갑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요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진왜란 때 보면 뭐 명량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거기서는 다 부하들도 이런 두정갑을 입고 있지만, 그 사극 뭐 불멸의 이순신 같은 데 보면 여기다 숫자 달린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있잖아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철 두정갑은 안쪽에 새로 만든 찰을 철제 리벳으로 고정한 실전용 갑옷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입으니까는 칼싸움하고 뭐 하는 거지. 이봉상 원수 두정갑주. 붉은 비단은 빛을 잃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달린 둥글고 굵은 철이 그대로 남아 두정갑의 위엄을 드러낸다. 이 옷은 이봉상 장군이 입었던 부원수 때 입었던 갑옷입니다. 근데 이 옷에 지금 못이 박혀 있어요. 이걸 머리 두자를 써서 못정자를 써서 두정이라고 합니다. 안쪽에는
철갑 미널이 박혀 있습니다. 이 철갑 미널을 고정하기 위한 못입니다. 그 철갑 미널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못이 박혀서 철갑이 비늘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 철갑에 두 개의 정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융으로 이루어진 겉감, 방한 효과가 뛰어난 목화섬을 지나 비단의 안감을 들춰보면 두정갑의 속이 드러난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철편이다. 장식처럼 보이는 두정은 바로 이 철편과 연결되어 철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몸에 입는 옷뿐 아니라 투구를 비롯해 귀마개까지 두정 작업을 거쳤다. 이 사이에 이렇게 두정이 여기 네모로 이렇게 돼 보이죠? 철편의 두께는 약 1mm.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어린갑. 그래서 어린, 물고기 비늘이란 뜻이죠. 갑옷의 표면에 작은 금속 찰을 물고기 비늘처럼 붙이는 것으로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갑옷 양식이다. 네. 이게 굉장히 구한말 때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두성린 갑옷의 독특한 외양을 선호했기 때문에 두성린 갑옷이 선물용으로 제작되어 외국인에게 선물된 사례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성린 갑옷의 표면에 도금한 찰과 주칠, 흑칠한 찰을 번갈아 배치했다. 경주박물관에도 두성린 갑이 한 점 보관되어 있다. 철엄 심갑, 오늘날의 방탄조끼를 연상시키는 조선 말기의 갑옷이다. 조끼의 안쪽에 커다란 철판을 넣어 방호력을 높였다. 이렇게 이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포절복장의 그 수군들이 만약에 그렇게 입었다 그러면 안쪽에다 이런 거를 입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들이 있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다 못으로 박았잖아요. 이렇게 두정처럼 이렇게. 그래서 철판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판갑옷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 말기 때라고 되어 있는 갑옷이라는데 안쪽에다가 입은 거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방탄조끼랑 비슷한 거죠. 이게 갑주라고 해서 무예도보통지의 관복 도설에 겨드랑이 부분을 보호해주는 호액과 갑옷 치마에 해당되는 갑상, 사타구니를 보호하는 엄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상반신과 하반신 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가운데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목가리에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다 두정갑이고요. 자, 내갑의 내갑은 겉을 청색 상승포로 만들고 안에는 가는 철사를 그물처럼 엮어서 단순한 내갑의 이상의 방어력을 갖추었다. 이게 안쪽에다가 철사를 그물처럼 엮었다는 거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 있죠, 요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손 숫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전쟁하는 사극을 보면 대부분 손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 서양 애들 갑옷을 보면은 철갑으로 다 여기다 만들잖아요. 관절 넣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칼싸움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그 검도 같은 경우 겨루기 하시는 분들도 알 거고, 이 손목치기 들어갈 때 요 손목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이 칼싸움을 했다.
했을 때는 뭐 코등이가 있다고 해도 칼에 분명히 손가락 한두 개는 금방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마찬가지 갑옷을 입혀야죠. 예, 그래야지만 뭐 목이 안 날아가더라도 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못 집으니까 싸울 수 없겠죠. 예, 근데 그걸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물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호황은 목을 보호하기 위해 두르는 띠 모양의 방어구 있다. 사극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조선 정기의 대표적인 갑옷인 찰갑에는 모두 호황이 별도로 그려져 있으며 쇠자갑과 경봉갑에는 호황이 갑옷의 뒷목 부분에 고정되어 있다. 당시 투구에는 드림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호황으로 목을 보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길이가 긴 투구의 드림이 목을 방어해 주었기 때문에 호황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청나라의 경우에는 이 호황이 아예 투구의 드림에 고정되어 있다. 진주박물관에도 그 외구가 입었던 갑옷이 있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구석에 있었는데 처음에 아동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지?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정도가 입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갑옷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 보면 이렇게 그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호황이죠. 왜냐하면 그 턱 부분에다 이렇게 꽂는 마스크 밑에 수염처럼 이렇게 밑으로 목 가리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임진왜란 때 나오는 그런 전쟁사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한 몇 배가 되는 적군과 싸우잖아요. 이런 방어구가 없었으면은 전쟁이 됐을까요? 예. 이게 사람이 그냥 막대기로만 맞아도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날 텐데, 그렇죠? 예, 죽으라고 만든 전쟁 도구, 뭐 칼, 창,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때리는데 그거를 못 막는다? 예,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인 방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좀 무예사 같은 경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